자, 봅시다. 진짜 다 잤어? 이러들 라시오 이제. 자, 붕당정치의 변질과 탕평정치. 자, 580페이지 붕당정치의 변질. 자, 우리가 앞에서 붕당정치는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붕당정치 볼까요? 자, 처음에 선조 때 붕당이 성립. 처음에 붕당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동인의 분화. 자, 동인이 분화하게 된 이유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과 세자건저희. 자, 그래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 정권.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차지했었죠. 광해군의 북인 정권. 자, 그리고 나중에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다 써볼까요?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인조 때부터는, 자, 인조 때는 서인이 주도, 그리고 남인이 참여한다. 자, 어떻게 보면 서인과 남인의 연립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인과 남인이 공존, 같이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조 때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인조 다음의 왕이 효종. 효종은 북벌정책. 자, 그런데 효종 때도 역시 그 북벌을 주도한 게 누구였어요? 서인정권. 그래서 결국에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다. 똑같아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자, 그리고 현종 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뭐였나요? 예절 가지고 싸우는 예속 논쟁, 자위 대비의 복제 문제를 가지고 싸웠죠. 그래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붕당이 공존하게 돼요. 붕당이 공존한다는 건 서인과 남인이 존재하지만 또는 싸우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을 없애버려야겠다는 아니라고 했죠. 같이 가자. 자, 그래서 툭탁거리기는 하지만 싸우기는 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붕당의 공존. 그래서 현종 때까지는 붕당의 공존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여러분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할 거는 숙종 때부터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숙종 때부터는, 자, 봅시다. 숙종 때부터는 붕당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붕당의 변질. 자, 그러면 변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는 너랑 나랑 같이 가자. 공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변질. 자, 변질은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당 전제화라고 그래요.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전제정치라고 하니까 일당 전제화. 자, 그러면 숙종 때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는데 어느 당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냐? 서인. 그렇죠. 서인. 물론 서인은 나중에 노론소론 분열되지만 어쨌든 서인. 그래서 서인의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부터? 숙종 때부터. 자, 붕당이 변질되기 시작한 건 어느 왕부터예요? 숙종 때부터. 그리고 그 숙종 때 붕당이 변질됐다고 했는데 숙종 때 있었던 큰 사건,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변질된 거냐? 환국정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면서 붕당이 변질되죠. 자, 그래서 숙종 때 있었던 정치를 뭐라고 불러? 환국정치라고 그래요. 자, 환국이라고 하는 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뀜. 그러니까 자, 분명히 남인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서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남인으로 바뀌고 또다시 서인으로 바뀌고. 왜 이렇게 바뀌지? 자, 이거를 누가 이렇게 바꾸는 거냐면 왕이 바꾸는 거죠. 자,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인 편을 들었다가 서인 편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을 왕이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붕당이 계속 바뀌는 거, 이런 시대를 바로 환국정치, 이런 정치 형태를 환국정치라고 하고, 그 환국정치가 있었던 시기가 어느 왕 때? 숙종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하고 숙종 때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변화들, 환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정치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 여러분이 한번 봐둬야 되는 건 전반적으로 숙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숙종의 정치들, 정치 어떤 사건들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숙종 때의 정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환국은 경신환국부터예요. 환국도 사건이니까 항상 사건은 여러분 원인, 전개, 뭐 결과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581페이지 숙종.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환국 본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속 논쟁을 배웠었는데 물론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겠죠? 자, 예속 논쟁에서 우리가 이것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차 예송을 무슨 예송이라고 했냐면 기해 예송. 여러분 기억나요? 그 다음에 2차 예송을 무슨 예송? 갑인 예송. 그래서 여러분하고 기갑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랬고, 자, 그래서 갑인, 그 다음에 기해 예송, 갑인 예송.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효종이 사망했을 때 서인과 남인이 지금 주장이 달랐던 거죠. 효종이 사망했을 때 여기서 효종이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인은 뭐를 주장하냐면 1년설, 기년설을 주장하고 1년설이 기년설이고, 자, 그 다음에 남인은 몇 년 상복을 입자고 했어요? 3년복. 자, 그래서 서인은 1년복, 그 다음에 남인은 3년복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서인과 남인 이렇게 각각.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채택된 거는 어떤 붕당이 채택돼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복을 입게 되죠. 자, 그리고 서인은 효종을 둘째 아들로 그냥 봐야 된다. 즉 사대부와 왕의 예절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인 예송에서는 이번에는 누가 사망했냐면 효종 비가 사망했을 때 대왕 대비인 자의 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인 거죠. 자, 이 당시에 서인은 효종 비가 둘째 며느리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인은 9개월 상복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공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인은 아니다. 왕비는 무조건 큰 며느리 취급을 해야 되니까 1년 상복을 입자, 기년복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송에서는 어떤 붕당에 손을 드냐면 남인의 편을 들어주죠. 그래서 1년복을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자의대비라고 하는 그 대왕대비는 결국에 아들이 사망했을 때도 1년 상복, 며느리가 사망했을 때도 1년 상복을 입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딱 현종 때예요. 그러니까 현종 마지막에 정권을 차지한 붕당이 남인. 그렇죠. 남인. 그러면 숙종 초에 정권을 차지한 붕당이 남인이죠.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고, 아, 그러면 지금은 숙종 초반. 자, 숙종이 막 왕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정권을 차지한 붕당이 남인이구나. 예,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남인의 집권이 그거예요. 아, 지금 현재 정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남인이. 자, 그러면은 남인은, 자, 남인이 정권을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정권을 차지하면서 그 전에 서인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막 군영을 장악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남인도 이제 그걸 해야 되죠. 그래야 자기 붕당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인이 군인을 키우고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를 더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주장하면 돼요. 그게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남인 초기에, 자, 숙종 집권 초기에, 자, 집권 초기에 남인이 집권을 했었는데, 집권 초기에 남인이 집권을 했었다. 왜냐하면 현종 말이 남인이니까 남인이 정권을 차지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벌론을 주장을 하게 된다. 북벌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 남인 초반에 북벌론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윤휴, 탕남을 중심으로 하니까 윤휴, 허적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벌론을 주장을 하죠. 남인, 허적, 윤휴, 허적, 윤휴를 중심으로 북벌을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자, 도채찰사라고 하는
도채찰사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남인들은 도채찰사 등 새로운 군정기관을 두고 산성을 축조하는 등 군비 확장에 주력하였다. 도채찰사라고 해서 관청을 하나 설치해서 군영을 장악하는 데 노력을 한 거예요. 역시 군영을 장악해야 힘이 쏠리니까. 그래서 도채찰사, 발음도 안 되네. 니들도 한번 해봐. 잘 안 돼. 도채찰사를 설치하고 한번 소리내서 해봐. 잘 안 돼. 내가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거야. 도채찰사를 설치하고 이걸 통해서 힘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군영을 장악하려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인이 막 군영을 장악하고 이렇게 군대에 힘을 넓히고 하려고 하니까 숙종이 딱 째려본 거죠. 주목을 한 거야.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로 있었던 환국이 바로 경신왕국이에요. 그래서 경신왕국. 자, 경신왕국은 황국 중에서 좀 규모가 크기도 하면서 중요한 황국이기 때문에 경신대출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바로 경신황국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은 원인 나와 있죠. 원인. 자, 우리는 경신왕국에서 원인부터 자, 봅시다. 원인은 유악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인영모 사건이 있었어요. 유악사건, 남인영모 사건. 자, 남인영모 사건을 삼복의 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유악사건이라고 해서 유악은 기름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남인의 가장 대표 영수라고 하거든요. 당대표 지금으로 하면 영수가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악사건인데 유악이라고 하는 건 기름 천막이에요. 기름 먹인 천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방수 천막쯤 되겠죠. 자, 어느 날 이 허적네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허적의 아버지와 관련된 무슨 잔치가 있었는데 숙종이 그걸 알고 있었죠. 걔네 집에 잔치 오늘 한다며 그랬는데 중간에 비가 온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가 왔죠. 그러니까 숙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걔네 집에 잔치 안 됐는데. 그래서 내관을 불러서 유악, 기름 먹인 천막이죠. 방수 천막을 빌려줘라. 갖다 주고 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숙종이.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허적이라는 사람이 궁궐의 물건인 유악을 가져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실의 물건을 유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허적은 삭탈관직, 관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쌓인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쌓인 거야. 이제 숙종이 가만 안 두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남인 영모 사건이 한번 팡 터지면서 결국에는 남인이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 남인 영모 사건이죠. 자, 영모면 반란이죠. 반란 준비. 그래서 영모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나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자, 그런 게 이제 영모 사건인데 여기서 영모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허적, 아까 그 허적의 서자, 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견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허견이 영모를 꾸몄다고 누군가 이제 고변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영모를 누구랑 꾸몄냐면 여기서 보시면 삼복이라고 써 있잖아요. 삼복이 뭐냐면 복평군, 복창군, 복성군 해서 왕실의 먼 친척 중에 여러 명 그 형제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허견이 어느 날 이 사람들한테 이 왕의 친척들한테 지금 왕이면 숙종이겠죠. 숙종이 뭐 아들도 없고 막 그러니까 뒤에 이 대감들이 대를 이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왕이 분명히 지금 현재 숙종이 존재하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했다. 그럼 이게 뭐야? 영모. 이게 영모지.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건이 커지게 된 거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허적을 비롯한 남인들이 제거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경신왕국이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 봅시다. 자, 결과는 남인이 여기서 박살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남인은 축출되고 자, 그럼 이제 누가 정권을 차지했을까요? 이 당시에 남인 아니면 누구야? 서인이겠지? 그쵸? 그래서 서인이죠? 서인이 집권하게 된 사건. 자, 요 사건을 경신왕국이라고 그래요. 자, 남인은 축출되고 서인이 집권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 서인들이 또 이 남인을 자, 어떻게 처리할까? 다 죽여? 아니면 귀양만 보내? 자,
이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가지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진 게 된 거예요. 강경파는 뭐겠어? 다 죽여버려. 애기게 강경파. 그래도 좀 살려두자라고 하는 건 온건파.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고요. 자, 그래서 서인이 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화가 됐는데 뭐와 뭐로 분화됐냐?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됐는데 노론 같은 경우는 강경파예요. 싹 죽여버려. 그리고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송시열. 말하자면 송시열이 여기에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소론은 윤증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윤증. 자, 윤증은 누구냐면 송시열의 친구 아들. 그러면서 송시열의 제자 중 한 명. 자,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학문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윤증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송시열이 아무래도 친구잖아요. 자기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윤성거의 묘갈명이라고 묘지명 같은 거예요. 묘지명을 써달라고 했어요. 송시열한테. 그랬는데 송시열이 정말 성의 없게 자기 아버지의 묘갈명을 쓴 거야. 성의가 없다는 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고 죽고 하면 그동안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하지 않아요? 그쵸? 약간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윤성거의 이 윤증의 아버지의 약간 핸디캡 같은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콕 집어가지고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았었거든 평생. 그런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이제 그걸 드러낸 거지. 그러면서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제 묘갈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윤증이 기분이 나빴지. 일단 빈정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학문적 성향도 다르지. 자기 아버지 묘갈명을 그렇게 써줬지.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학문적인 차이도 있어서 대립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노론, 이렇게 소론 나눠지게 됐는데 송시열 같은 경우가 노론이잖아요. 송시열은 자기가 주자성리학의 적장자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소론 같은 경우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리학 주자 중심의 성리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학문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소론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정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론이고 이렇게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사건이 경신왕국 1680년에 있었던 경신왕국이고 자,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집권하고 서인의 분화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요 사건이 경신환국 이게 첫 번째 환국 사건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서인 정권이 다시 수립된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싹 죽여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경신왕국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경신왕국의 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허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서인의 분열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노론과 소론. 자, 노론과 소론에서 서로 성격 나와 있죠. 자,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중심인물은 송시열. 소론의 가장 중심인물은 윤증.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 때문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거고 자, 그리고 노론과 소론은 성리학적 경향으로 가보시면 자, 노론은 성리학을 절대시하는 아까 말했죠. 주자 중심의 정통이다 자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소론 같은 경우는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좀 이렇게 넓게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경신왕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환국은 기사환국. 자, 첫 번째 경신왕국이 있은 지 한 9년쯤 뒤에 다시 한번 환국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기사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자, 그러면 기사환국의 원인은 뭐냐? 자, 기사환국의 원인은 자, 여기서는 원자 정호 문제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원자 정호 문제. 자, 원자 정호 문제. 자, 원자가 뭐냐면 왕의 첫 번째 아들로 딱 지정. 이게 원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세자를 책봉할 때 여러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 중에서 괜찮은 아들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죠. 자, 숙종은 내가 여기다 또 빼먹었네.
내가 여기다 또 숙종의 가계도를 넣으려고 했는데 또 빼먹었네. 다음엔 또 꼭 숙종의 가계도를 넣어야지. 귀찮어. 숙종한테는 이제 와이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숙종의 본 부인이 인현왕 후 민씨. 여러분 중에 민씨 있어요? 여흥민씨? 없어?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이렇게 왕비가 많이 나왔는데 여흥민씨에서? 없어? 이 민씨 중에서 왕비가 여러 명 나왔거든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좋은 집안인가 봐요. 여긴 없는 거야? 다 이런 집안들은 다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중에는 없으면 어디 있니? 자, 인현왕후 민씨, 그 다음에 숙종의 와이프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현왕후 민씨는 아이가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애를 아예 못 낳지 않았을까? 몸이 너무 약했고 아팠어요. 내내 왕비였었던 시절 동안에 아팠고. 그 다음에 숙종한테 이제 여러 후궁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장희빈.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름으로 할게요. 원래는 희빈 장씨인데 장희빈이라고 그냥. 자, 그래서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좀 약간 미천하죠. 우리가 보통 왕의 후궁하면 막 궁녀로 들어갔는데 막 이뻐가지고 왕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막 후궁이 되고 하는 건 전체 조선 500년 역사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없어요. 왕의 후궁이면 굉장히 좋은 집안에 예를 들면 왕비를 뽑을 때 세 명까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면 이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3간태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3간태까지 올라간 여자들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되죠. 그럼 나머지 2명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사주단자를 다 왕실에 내고 결혼 준비를 해가면서 간태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되면 그럼 나머지 2명은 이제 딴 남자한테 시집가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2명은 나중에 뭐가 될까요? 당연히 후궁이 되죠. 아주 좋은 집안의 딸들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왕비에서 살짝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막 큰 의미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이 왕이 되거나 뭐 나머지 2명은 왕비가 그 후궁이 되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많거든요. 뭐 끝에 2명 올라갔으면 한 명 왕비가 한 명 후궁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왕이 지나가다가 홉 막 이래가지고 막 데려와라 막 이래서 그런 일은 거의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한두 명 있을 똥 말똥 하는 거의 없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법도가 있고 되게 막 철저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왕비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장희빈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 후궁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눈에 띄어서 말하자면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야사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은 정략결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희빈의 작은아버지가 숙부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재벌집 딸인 거예요, 장희빈이. 그래서 일부러 왕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인현왕후는 지금으로 하면 총리 집안, 총리쯤 되는 아주 대학 교수 막 이런 그런 집안의 딸이고 여기는 재벌 딸이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딱 와이프를 다 정략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희빈도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장희빈 같은 경우는 중인 출신이었다는 거. 자, 그래서 장희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세자윤. 세자윤은 결국 경종. 자, 그 다음에 최숙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상상하는 그 후궁은 딱 최숙빈이죠. 최숙빈이 진짜 무술이 출신이었거든요. 무술이 출신이어서 말 그대로 이 여자가 평생 바느지라는 친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사가에서는. 그래서 바느지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궁녀였어요. 근데 무술이었어. 무술이면은 이 왕실의 여자들의 서열 중에서 최하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노비에 비슷한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여자가 이렇게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숙종이 진짜 이렇게 달빛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문 안에 있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실루엣이 너무 예뻐서 섹시해서 그래서 취하게 돼서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게 최숙빈인데 모르죠. 그 안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자, 어쨌든 최숙빈한테는 연인군이 있었고 연인군은 영조. 자,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 장희빈, 최숙빈 이게 이제 숙종의 와이프들.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와이프들은 이렇게 3명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자 그러면 인현왕후 민씨랑 먼저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이제 오랜만에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결혼한 지 오랜만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경종이에요. 말하자면 윤. 그럼 이제 아들이 막 태어났어.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아들들 중에 앞으로 이제 여러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하나를 세자로 똘똘한 애를 세자로 정하면 되는데 이 숙종이 너무 오랜만에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본 거야. 너무 좋아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얘는 바로 원자로 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원자는 뭐냐면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왕의 첫 번째 아들로 지정을 하면 얘가 곧 뭐가 될까요?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 정하는 문제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세자 윤을 요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했고 원자로 정하면 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이제 신하들이 다 뜯어 말렸죠. 더군다나 이때 집권 세력이 누구? 집권을 누구죠? 아까 우리 여기서 집권한 세력이 서인, 그냥 노론소로 나눠졌지만 서인이라고 하셔도 돼요. 서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학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인현왕후 민씨는 서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노론이고 그 다음에 장희빈은 남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최숙빈은 누구라고 딱히 하긴 그렇지만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 편이고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최숙빈도 그러면은 서인이고 노론이겠죠? 서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노론. 그래서 연인군이 나중에 서인 노론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장희빈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겠어? 서인이 반대했겠지. 자 그래서 이 원자 정호 문제를 이제 서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희빈의 아들인 남인들은 좋아했겠죠. 우리 쪽에서 왕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원자 정호 문제를 서인은 반대, 남인은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원자가 됐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자가 됐지.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돼요. 결국엔 세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결과 자 이 과정에서 서인이 반대했다고 했죠. 반대한 서인은 축출. 그 다음에 남인은 집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인, 축출. 그 다음에 남인. 여기서 이제 노론소론하면 제가 헷갈리니까 그냥 서인이라고 할게요. 시험에서도 크게 구분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남인, 집권. 자, 남인이 재집권하게 되는 사건. 남인이 재집권했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 반대를 심하게 했던 송시열이 사사돼요. 죽여버려. 송시열을 처음에는 귀양을 보내요. 그런데 귀양을 보낸 후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또 더 기분 나쁜 거야, 숙종이. 그래서 거기다 대고 사약을 보내요. 그래서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사약을 내려서 결국에는 송시열을 사사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노론의 영수였던 그 서인 중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사사되는,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기사왕국이고, 자, 그다음에 이 뒤로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장희빈 하면 우리가 장희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 있죠? 편견 같은 거 사실 있지 않나요? 장희빈은 좀 세고, 그 다음에 장희빈 막 모함하고, 그리고 막 무당 불러서 굿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인현왕후를 모함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숙종이 장희빈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인현왕후를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폐비. 그리고 그 자리에, 왕비 자리에 바로 이 장희빈을 앉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뒤로 어떻게 됐냐? 인현왕후가 폐위돼요. 요망한 것. 그리고 장희빈 요망한 것. 자, 그리고 장희빈이 중전이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중인 출신 중에서, 물론 후궁 중에서 왕비가 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어요. 후궁 중에서 왕비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씩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중인 출신인데,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 아니고 완전 양반도 아니고 이런 중인 출신인데 왕비 자리까지 오른 여자는 없죠.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장희빈밖에.
참 대단한 여자다. 자, 그래서 장희빈이 드디어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기사환국이다. 자, 여기에서는 송시열 사사나 뭐 남인 재집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582페이지 기사환국. 자, 송시열은 유배중 사사되었다. 그리고 인현왕후는 폐위당하고 장희빈, 희빈장 씨가 왕비가 되었다. 자, 결국에는 장희빈이 소원에 맞지 않던 드디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만 왕비의 자리에 막 천년만년 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왕비 자리에 있었던 건 한 5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장희빈이 쫓겨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장희빈 쫓겨나고 있었던 일들이 뭔지 한번 봅시다. 그게 바로 갑술환국. 자, 한 5년여 후에, 그러니까 1694년 정도 되죠. 그때 있었던 환국, 세 번째 환국이 갑술환국이고요. 자, 그러면 갑술환국의 원인이 뭐냐? 자, 갑술환국의 원인은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게 돼요.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벌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왕비가 누군데? 장희빈이죠? 그럼 장희빈이 왕비니까 사실은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하게 되면 서인이 주도를 했으면 누구를 혼내줘야 되냐? 서인을 혼내줘야 되죠. 지금 왕비가 멀쩡히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서인을 혼내줬어야 되는데 숙종이 장희빈이랑 사는 5년 동안 장희빈에게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누가 생각나는 중이었냐? 본부인이. 인현왕후가 그리워지고 있었죠. 장희빈 하면 그 표독스러운 이미지 있잖아요. 실제로 어땠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희빈의 물론 실록이나 이런 데는 나쁜 점만 써 있었겠죠. 장희빈이 쫓겨났으니까. 자, 어쨌든 이 장희빈이 좀 표독스럽게 굴었나 보죠. 그래서 숙종이 점점 지쳐가고 이제 본부인인 인현왕후가 생각나고 있는 중에 그때 마침 서인이 인현왕후 복위를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런 걸 주장한 서인을 혼내주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 장희빈을 더 예뻐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뒤집었어요. 그래, 너희들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희빈을 다시 쫓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자, 이때 경과 어떻게 됐냐면 자, 그냥 결과라고 할게요. 자, 인현왕후 복권. 인현왕후가 복위되죠.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고 자, 그러면은 장희빈은 어떻게 됐어요? 폐위됐지. 중전 장씨는 폐위. 중전 장씨가 이제 장희빈이죠. 장희빈이 폐위가 된 거죠. 자, 장희빈은 폐위가 되고 자, 그러면서 인현왕후가 다시 복권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정권을 차지한 붕당은 이번에 누굴까요? 당연히 서인이지. 그러니까 남인이 장씨를 지원하고 있던 남인이 쫓겨나고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남인은 이 과정에서 장희빈이 쫓아내고 뭐 남인이 쫓겨나고 하는 중간에서 이때 남인은 거의 몰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황국이라고 하는 거 잠깐 잊어버렸는데 황국이 뭐냐면 정세가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상대당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인이 몇 번 이제 말하자면 폐위 제거되는 과정에서 이때쯤 되면 거의 몰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자 뭐라고 썼냐면 축출. 저쪽에도 남인 축출. 하지만 여기는 남인 몰락. 자, 이러는 과정에서 몇 번 뒤집어지는 과정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남인은 거의 몰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인이 재집권. 서인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이 갑술환국이고요. 인현왕후가 복이 되죠. 자, 시험에는 가끔 남인이 몰락한 건 언제야?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남인이 몰락한 건 언제? 갑술환국이죠. 남인이 몰락한 건 갑술환국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갑술환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숙종이 아직 안 끝났지. 나머지 숙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세 번의 환국을 거치면서 숙종 때 이제 정세가 막 바뀌었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장희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겨우 왕비 5년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인현왕후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럼 이제 인현왕후가 죽으면 장희빈은 자기가 왕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동안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면서 무당을 불러서 막 구슬하고 그랬던 사건들이 싹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발각이 되는 과정에는 이제 최숙빈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약간 도움도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희빈의 그런 못된 짓들이 싹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장희빈이 완전 쫓겨났는데 이제는 쫓겨나다 못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장희빈의 사사가 있었던 사건이 뭐냐? 무고의 옥. 무고가 뭐냐면 무당 불러서 굿하고 저주하는 거를 무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고가 발각돼서 사사된 사건이 무고의 옥이라고 그래요. 자, 무고의 옥. 그래서 결국에는 장희빈의 사사. 그래서 결국 장희빈은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무고의 옥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 책에는 몇 가지 사건이 더 나오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신처분이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죠. 병신처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요? 아까 이거 어디 갔냐? 여기.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송시열과 윤증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서로 이제 대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노론이 옳으냐 소론이 옳으냐 이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숙종이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 송시열 네가 옳다. 그래서 노론이 확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의 이런 논쟁에서 숙종이 노론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병신처분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노론과 소론 갈등 과정에 국왕이 판정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송시열과 윤증 사이의 회의 시비에서 자, 숙종이 윤증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송시열의 편을 들어버린 거죠. 노론의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론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병신처분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정유독대로 한번 가봅시다. 정유독대. 자, 정유독대라고 하는 건 자, 신하와 단둘이 왕이 만나는 걸 독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론의 영수 이의명과 단둘이 만나게 돼요, 숙종이. 자, 그러면 원래 왕과 신하는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누가 배석하게 마련이냐면 사관이. 그러니까 원래 왕과 신하는 단둘이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단둘이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사관이 따라 들어가서 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싹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의명과 단둘이 만났을 때는 숙종이 사관을 물리친 거예요. 너 나가 있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무슨 논의를 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아마도 어떤 걸 논의했을 걸로 추정하냐면, 자, 이때 장희빈이 죄인으로 사사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자가 누구예요?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잖아요. 세자 윤. 자,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죄인의 아들이 세자인 거야. 좀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세자를 폐위시키고 세자를 교체하면 어떨까? 왜냐면 똘똘한 아들이 한 개 더 있었거든요. 그 똘똘한 아들 한 개가 연인군이었잖아요. 최숙빈의 아들. 그래서 최숙빈의 아들이 있으니까 세자를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걸 논의하지 않았을까? 네, 않았을까? 왜냐면 모르죠. 둘이 무슨 얘기 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세자 폐위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네, 이건 모른다. 이 말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 자, 하지만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숙종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세자가 누구였어요? 경종. 그러면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왕이 돼? 세자가 왕이 되지. 그래서 경종이 그냥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게 장희빈의 아들인 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황국 얘기. 자, 맨 처음에 있었던 황국이 무슨 황국? 경신왕국. 두 번째 황국이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 자, 그리고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인. 그 다음에 기사왕국으로 차지한 사람이 남인. 그리고 갑술왕국으로는 다시 서인이. 그래서 이렇게 환국. 자, 그래서 환국 같은 경우는 자, 경신, 기사, 갑술왕국. 경신, 기사, 갑술, 황국 순서대로예요. 제가 지금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누가 집권을 했냐면 서인이, 남인이, 그리고 나중에 서인이 이렇게 집권했죠. 그래서 경신, 기사, 갑술, 황국에서 서인이 한 번, 남인이 한 번, 서인이 한 번 집권했다 라고 이제 정리만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나중에 서술 문제 같은 거 풀 때 좀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라 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종. 지금 여러분하고 숙종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종. 경종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경종. 자,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은 경종은 짧게 왕위에 있었어요.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신임사화 또는 신임옥사라고도 부르거든요. 뭐 사화라고 해도 되고 옥사라고 해도 되는데 신임사화라고 하는 건 신축옥사와 신축사화와 그 다음에 이민사화를 합쳐서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쳐서.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합쳐서 불러? 왜 합쳐서 부르냐면 1721년, 1722년 바로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분류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신임사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을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경종 누구 아들? 장희빈 아들. 장희빈을 지지했던 붕당은 남인. 그러면 경종을 지지한 세력도 남인. 남인 세력이 지금 남인이거나 또는 남인의 우호적인 소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종을 지지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경종 때는 남인이나 소론이 집권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경종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약하지, 후사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 세력이면 노론이 되겠죠. 노론 세력에서 경종을 막 지금 탄압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종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너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후사, 말하자면 이제 원래는 아들이 있어야 되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동생을 세자로 책봉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연인군이 이제 아까 최숙빈의 아들이죠.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을 하게 돼요. 세제는 원래는 세자여야 되면 동생이니까 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연인군의 세제 책봉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뒤를 이을 후사가 없으니까 동생을 책봉해라. 자, 그런데 연인군을 뒤에서 지원하는 건 누구냐면 노론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노론이 지원하고 있는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이 되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노론이 경종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세제 책봉까지 갔지만 여기서 노론이 한 발짝 더 나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대리청정까지도 요구를 하게 되죠. 자, 대리청정을 요구하게 된다. 대리청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자나 세제가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 왕은 뭐해? 그냥 왕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지.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세제나 세자가 정치를 다 맡아서 해버리는 걸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 몸도 약하지, 너는 아들도 없지, 그러니까 넌 뒤로 물러나 있어. 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종도 수긍을 했어요. 그래, 세제로 책봉하는 것까지는 뭐. 그런데 계속 대리청정을 요구하니까 나중에 이제 듣다 기분 나빠진 거지. 그래서 경종과 아까 경종을 지원하고 있는 건 남인 소론 계열이랬죠. 그 사람들이 노론을 공격해서 노론을 제거해버린 사건을 우리가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소론이 노론의 사 대신을 제거한 사건. 그러니까 이 노론의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막 정승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탄핵해서 쫓아내서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신임사화라고 하죠. 자, 거기 신임사화 봅시다. 대리청정이 취소된 후에 세제 연인군의 대리청정을 계기로 삼은 노론의 사 대신을 삭탈관직시키고 귀양을 보냈다. 자,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고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목호룡의 왕씨의 음모 고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단 노론을 귀양을 보냈어.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발을 했냐면,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고발을 한 거야. 난리가 났겠지. 그래서 이 노론들을 싹
죽여버린 사건인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목호룡의 고변 사건이 나와 있을 텐데 목호룡의 고변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해요. 노론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경종을 3가지 방법을 써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삼급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삼급수가 뭐냐면 3가지 살해 방법을 통해서 왕을 죽이겠다고 이 노론이 음모를 꾸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연인군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첫째, 음식에 독을 타. 둘째, 자객을 보내. 셋째, 그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붕당 정치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말하자. 붕당 어떤 붕당의 어떤 대립으로 몰아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목호령이라는 사람이 노론이 왕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뭐겠어? 당연히 영모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아까 귀양 갔잖아요. 다 사사시켜버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거를 임인옥사.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신임사화라고 해도 되고 옥사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제거한 사건이에요?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사건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사건이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의 지문에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그럼 신임사화다. 왜냐하면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다. 자, 그래서 소론이 노론을 제거했다. 그러면 신임사화. 자, 그래서 경종 때 있었던 일까지 쭉 한번 정리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어느 왕 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 문제 중에서는 경종, 숙종 다 섞어놓고 다음 중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걸 골라라. 요런 거. 신임사화 이런 건 경종이니까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왕대로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특히 환국 세계는 원인과 결과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환국 세계는 원인까지도 알아둘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숙종, 경종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붕당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상대당을 없애버리려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냐? 변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붕당이 변질됐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붕당 변질의 결과 볼까요? 자, 붕당 변질. 거기 보시면 이 붕당이 변질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 환국을 주도했죠. 자, 지금까지 환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여기 경신 기사갑술 환국을 주도한 건 숙종. 왕이죠, 왕.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 손을 들어 잡았다가 이쪽 손을 잡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환국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환국을 누가 주도했냐? 왕이 주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환국 주도. 자, 그 다음에 3사와 2조 전랑. 3사와 2조 전랑은 상대 당의 자기 당의 이득만 챙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역할이 좀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에서는 3사와 2조 전랑의 역할은 좀 작아졌다. 붕당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확 커졌어요. 2조 전랑과 3사가. 그런데 변질되면서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대신 비변사는 강화되죠. 비변사는 점점점 세조정치 시기까지 쭉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비변사는 강화. 그 다음에 3사와 2조 전랑은 커졌다가 약화. 지금 약화되는 중. 자, 그러면 붕당정치 변질의 어떤 양상들 한번 볼까요? 자, 쟁점의 변질. 자, 앞에서 우리가 예속 논쟁까지만 해도 막 예절 같은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환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두고 싸우긴 하지만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왕위 계승 문제까지도 두고 싸운다. 앞에서 우리가 경종을 뒤에서 지원했던 건 남인과 소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영조, 뒤에 영조를 지지하는 건 노론이죠. 즉 붕당들은 이제 자기 당 사람을 왕으로 배출해야 자기 당에 소속된 자기 당에 속한 사람을 왕으로 배출해야 자기 당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붕당의 쟁점이 왕위 계승 문제까지로 옮겨오게 된다. 이 왕위 계승 같은 건 원래 왕실의 문제니까 이 사람들이 논의할 만한 거리가 아니지만 이때는 그런 쟁점까지도 논의할 만큼 이 붕당이라는 게 문제가 많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벌렬 가문의 정권 독점 그리고 3번 양반층의 분화 그랬는데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양반층이 분화가 된다. 양반층의 분화. 자, 붕당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살아남은 붕당은 마지막에 살아남은 붕당이 누굴까요? 이제 나중에 노론이 되겠죠. 노론이 정권을 차지했으니까 그러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화된 붕당은 뭐 남인이나 소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겠죠. 자, 붕당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상대 붕당을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몰락한 양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양반의 분화죠. 자, 그럼 양반이 어떻게 나눠지냐? 양반이 권력을 차지한 양반과 몰락한 양반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권력을 차지한 양반을 권반이라고도 하고 권반은 다른 말로 벌열 양반이라고도 해요. 벌열 양반. 자, 권력을 차지한 양반을 뭐라 그래? 벌열 또는 권반. 자, 그 다음에 밀려난 양반을 뭐라 그래? 몰락한 양반을 뭐라고 해? 향반, 잔반. 향반 또는 잔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몰락한 양반. 자, 제가 만약에 붕당에서 쫓겨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시골로 내려갔어요. 향촌으로 내려갔죠. 자, 그런데 내가 좀 밀려나긴 했지만 벼슬 좀 뺏기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는 양반 행세 정도는 하고 살 수 있다. 하다못해 뭐라도 양반 행세 정도는. 자,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조금 권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향반. 그 다음에 아예 몰락해서 누가 나를 양반 취급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려면 나는 이제 먹고 살 만한 기반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하다못해 가만히라도 짜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완전 몰락 양반을 잔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 중에서 권력을 차지한 양반, 몰락한 양반, 밀려난 양반 그 중에서도 향반, 잔반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2번과 3번이 그거예요. 벌열 가문의 정권 독점, 양반층의 분화 이런 게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서원과 사후의 남설. 자, 제가 그럼 만약에 이제 몰락해서 또는 밀려나서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나는 뭘 해야 되냐? 나는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럼 나는 다시 세력을 키워야지.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서원이나 사후를 건립하는 거예요. 서원은 학교, 그 다음에 사후는 우리 집안을 더 드높이기 위한 사당, 우리 집안의 사당. 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거나 사당을 만들어서 다시 내가 차근차근 세력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몰락한 양반이 많을수록 서원과 사후는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서원과 사후에 남설이라고 써있지 않나요? 단어에 그 남설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지어짐, 함부로 지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서원과 사후가 많이 지어졌어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남설이라는 게 그런 단어거든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려고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노론 힘이 세구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붕당 정치의 변질까지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탕평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